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통합과학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고 있어요.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역학 시스템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현재 두 번째 클립, 요 강의에서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역학 시스템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고요. 반면에 이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암기만 하면 돼요. 예, 뭐 이유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지 그 위주로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첫 번째는 직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권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네 가지 구성력으로 돼 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돼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순서대로 여기 껍데기, 그 다음에 멘틀, 외핵, 내핵 해가지고 우리가 사과로 보면 이게 껍질에 해당하고 이게 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씨앗에 해당하는 겉씨앗, 속씨앗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거 땅 파고 들어가 보지 않았을 텐데 이 구조를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지진파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했을 때 그 지진파가 잘 가다가 갑자기 속력이 급격하게 변환할 때마다 얘네들의 물질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냈다. 다시 한번 지각이 4개로 구성된 건 어떻게 알았다? 지진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돌아가면 여기 P파, S파 두 가지가 있었죠. 특히 외액이 액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여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S파가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죠? S파는 액체. 그 다음에 기체선 이게 전달이 안 되고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매질에서 모두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1학기 그 중간고사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지각은 이제 규산형 광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산소와 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핵까지 포함. 지각에 대해서는 규산형 광물인데 여기 핵까지 포함해 여기 철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보게 되면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로 돼 있다. 예, 딱 한번 보고 시험 끝나고 잊어버려도 돼요. 알겠죠? 시험 전에 요거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인 얘네들을 통틀어서 구성 성분 양을 우리 한번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껍데기부터 살펴볼게요. 지각을 보게 되면 요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 판구절론 나올 때 요 내용을 알면 다음의 내용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각은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대륙 지각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 여기가 이제 대륙 지각이 되겠고요. 물 밑에도 지각이 있거든요. 요게 바로 해양 지각이다. 자, 대륙 지각하고 이제 해양 지각에 대한 이제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대륙 지각이 기본적으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동동 떠 있어요. 개념이. 반면에 해양 지각은 그에 비해서 밀도가 큽니다. 지금 화살표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들은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멘틀 위에 대륙 지각이 동동 떠 있고요. 반면에 해양 지각은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물속에 깔아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밀도가 작은 대신에 대륙 지각은 얘가 이만큼 해양 지각보다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면 그만큼의 같은 크기만큼이 잠겨 있어야지만 절반 이상이 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은 두꺼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겠고, 반면에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어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반면에 얘는 두께가 이제 얇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으로 보고 얘네들의 특징 살펴보면 되겠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물 같은데 계단 같은 거 보면 대리석 있죠? 그거 다 화강암이에요. 반면에 현무암 여러분 잘 알죠? 제주도 가면 구멍 뻥뻥 뚫려 있는 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양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현무암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와서 섬처럼 돼 있는 게 이제 현무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현무암으로 돼 있는 요 해양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 바다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벌써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멘틀인데요. 얘는요, 핵 부분에서 열을 받아서 약간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구의 내부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한다 해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이 핵 부분 있잖아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요 핵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핵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멘틀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열이 이쪽 지각까지 전달되는데 그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걔를 전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멘틀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판구조론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핵은 그냥 뭐 말 그대로 핵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핵이 이제 외핵인데 그게 액체로 돼 있다는 건 지진파 에스파가 전달 안 되는 걸로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핵은 여기 고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닌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모호면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 멘틀 이 부분에 이 경계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요게 보면 지진파의 속력이 불연속적 변화해서 급격하게 지진파의 속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지각하고 멘틀이라는 게 또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고, 지진파의 속력이 이제 크게 이제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모호면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요거 처음에 발견했던 그 과학자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해가지고 모호로 비치치가 과학자인데 이름이에요. 이름 모호.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라라는 사람이 발견했으면 그냥 라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권, 우리 이제 기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여기 또 구역을 나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니까 요거에 대한 경계면은 3개입니다. 3개의 줄을 긋게 되면 영역은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요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이 기권을 4개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이 중요해요. 그 기준은 높이에 따른 온도차예요. 뭐라고요? 온도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 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까 지각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요 순서대로 한 것처럼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하니까 과자에다가 막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쵸? 과자는 안 들어있고 얘만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질소 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숨 쉬어야 되니까 산소. 그 다음에 뭐 아르고닌이 무슨 뭐 이산탄소 이런 건 되게 자잘하기 때문에 질소산소 제일 많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이제 권역을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네들을 뭐 외우지 않아도 바로 체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은요, 지금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온도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이쪽에 가면 0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은 거,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됐죠? 높이는 이렇게 가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면에 살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온도가 실질적으로 태양을 받아서 온도가 뜨거워진다면 태양에 가까운 쪽에서는 온도가 높아서 이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쪽 부분이 돼서 이런 형태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되게 변화무쌍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온도가 다른 이유는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난로가 존재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기체, 여기 있는 기권의 온도를 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지각이 태양열 받아가지고 다시 방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한여름에 태양볕이 막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맨발로 아스팔트 걸어 다니죠? 큰일 납니다. 화상 입어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거를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토해내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난로 역할을 하는 게 오존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외우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우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하늘이에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우선은 지구난로 여쯤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태양난로가 있고요. 중간에 오존층 난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난로가 주변에 있으면 난로에 가까운 쪽은 온도가 높죠. 근데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로가 여기 있으면 난로보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멀어질 때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난로에서부터 이쪽으로 멀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요것만 그리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잘 보세요. 태양 난로가 있으면 태양에서 먼 쪽에서는 온도가 떨어지다가 약하다가 태양 쪽에 가까우면 온도가 높아져요. 태양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되겠죠? 오존층이 있어요. 얘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태양열에 이제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오존층에서 먼 쪽에서는 온도가 낮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오존층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또 오존층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그렇죠. 이게 지금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구도 난로라 그랬죠? 그러면 지구 쪽이고 지각 쪽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떨어져요. 요 그래프예요. 됐죠? 요거를 연결해 주면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요 상황에서 요걸로 지워야 되겠다. 태양에서 오는 건데 태양 바깥쪽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삭제. 지구 땅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기권 얘기하는데 땅 속에 지금 기체들이 어디 있어? 이 부분 삭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형태 그래프. 그게 이 그래프예요. 똑같죠? 예. 그래서 세 개의 난로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난로 주변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떨어지고 혹은 난로 주변으로 가까이 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가까이 가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것만 알면 난로 3개 표시해 놓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 없애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선생님 EBS 강의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오존층의 위치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난로로 설명하니까 기권의 온도 상승 구간이 불일치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오존층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난로로 표시하면 오존층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맞지만 지금 오존층 0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프가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오존층이라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이 집중되어 있는 오존층보다 오존층의 위의 오존들, 이쪽에도 오존들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는데 태양열을 받으면서 여기 있는 태양의 자외선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은 많은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뜨겁고요. 오존층이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오존들보다는 태양열을 적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 위에 있는 오존들이 더 태양 복사에너지 중 자외선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오존층은 여기 있지만 요 위에 있는 오존이 난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 통합과학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오존 여기 요 형태만 알면 되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래서 난로 3개 그려놓고 여기 오존층은 요 밑에쯤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류권부터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해요, 대류권이. 그쵸? 그 다음 대류권 보게 되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올라갈수록 온도 떨어지죠? 여기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간권. 그래서 대류권과 중간권은 어떻게 성질이 같아요. 자, 그래서 대류권부터 보게 되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자, 여기서 볼 때는 요것만, 요 대류권인 여기만 보면 돼요. 위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요 구간만 보면 되는데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이쪽으로 갔으면 온도 높잖아요. 위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가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온도가 높은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공기를 밑으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깔리고 여기 있는 애는 올라가면서 이게 흐름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간권도 대류가 일어난다. 끝났죠? 그리고 중간권하고 대류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기까지는 중력 효과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가 존재해요. 근데 중간권쯤 올라가거나 여기 성층권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중력의 효과로 질량이 작은 이런 수증기들을 잡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어요, 수증기들이.
그래서 여기는 대류권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까지도 있어요. 자, 정리. 대류권은 어떻게? 대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끝. 중간권은 뭐라고요? 대류현상이 있는데 여기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안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권은 대류만 일어난다. 끝. 자, 그럼 이제 성층권 여기 가볼게요. 성층권은 밑이 온도가 낮고요. 위쪽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계속 깔리려고 그러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래도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들이 요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비행기에 무슨 뭐 운행 항로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다는 거 알죠? 여기 오존층이 있다는 거 요 특징하면 돼요. 열권도 이 성층권하고 온도 분포가 똑같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형태니까 올라갈수록. 그래서 여기도 대류현상 당연히 없는데 열권은요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 자, 그래서 기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 구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높이에 따른 온도 때문이라는 거. 그럼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개의 난로에 해당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대류, 성층, 중간, 열권이라고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류하고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는데 대류권은 수증기까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포함되지만 중간권은 어떻게? 기상현상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현상 없다라는 거와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다. 열권은 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우주 쪽이기 때문에 뭐 오로라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는 있겠네요. 이런 단편적인 지식, 상식적인 것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수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 기권은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요로 봤죠? 이제 요 수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바닷물 볼 건데요. 깊이 들어갈수록 마찬가지로 온도로 보는 거예요. 온도, 수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권도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해수의 층 구분 기준인데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입니다. 아까 기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 기체의 온도였어요. 반면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닷물은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 근데 바닷물 이제 물 숫자를 써서 수온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의 온도 변화, 물의 온도 변화, 기온과 수온.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됐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특징들을 구분하면 되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사실들만 여러분 알면은 그렇게 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은 수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층이 온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된다는 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특징들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구성을 한번 또 살펴보면 염수라고 해가지고 해수 있죠. 이 바다, 이게 염이 들어있는 거, 우리 짠바다, 짠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7.5%.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담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소금기 없는 그런 물들이 총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빙하가 1.7%고요. 이거 저기 북극이나 남극 가야 되잖아. 이거 못 써. 그래서 지하수는 땅 속에 있어서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지도 못해요. 나머지 우리가 쓰는 게 호수, 하천수인데 이게 세상의 지구물 중에서 0.01%예요.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빙하 순서대로 해수, 빙하, 지하수 가장 적은 애들이 호수, 하천수.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하수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그래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여기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얘네들도 난로가 있어요. 난로. 그 난로의 핵심, 온도를 높이는 난로는 역시나 태양입니다. 태양.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깊이 이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때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럼 태양열을 받은 이 부분의 온도가 높고요. 태양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의 영향이 적게 받아지겠죠. 그럼 여기는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죠?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우선 혼합층부터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혼합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태양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두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왜 여기가 일정하게 따뜻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건 맞는데 왜 여기가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일정한 깊이 동안은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냐? 그게 바람의 영향이에요. 아시겠죠? 바람이 숟가락 넣어가지고 얘네들은 막 휘젓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코코 같은 거 탈 때 빨리 섞으려고 티스푼 넣고 막 휘휘 젓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면서 얘네들을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온다. 그럼 봐봐요. 중요한 거. 얘가 혼합층이 두껍게 형성되면 특징이 뭐예요? 태양열을 많이 받는데요? 아니에요. 태양열을 많이 받는 데는 온도 자체가 높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성되는 것보다 이쪽에 혼합층의 온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가 태양열 많이 받는데요. 됐죠? 근데 두껍게 형성되면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요거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얇게 형성되면 바람이 적게 부는 거고 두껍게 형성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바람에서 수온이 높고 일정하다. 그쵸?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합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은 건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태양 때문이고 바람 때문에 두께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심해층을 볼게요. 심해층은요,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요. 여기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잘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태양열이 너무 깊어서 태양열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온은 낮고 태양열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깊이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낮은 상태로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심해층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온 약층은 뭐냐면요.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심해층하고 혼합층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건데 온도 쪽으로 보게 돼도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바로 혼합층과 심해층을 연결한다고 보는 건데 이게 이름이 수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의 온도거든요. 이게 약층이라는 게 급진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뭐 증가한다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이 온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점진적으로 비약적으로 뭐 발전하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약자 쓰잖아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그 약자가 바로 요 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약자고 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깊이 들어가는 걸로 보게 되면 급격하게 수온이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요 층만 잘 보게 되면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요. 위쪽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요 층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깔려 있고 위에 있는 거 위에 동동동동 그대로 있을 테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기는 안정한 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뭐 심해 물고기가 막 여기 혼합층까지 올라오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게 요 안에서 얘네들의 물질들이 다 차단이 돼요. 얘가 안정되게 이게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잠깐 설명했는데 그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요게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한 건데 요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 돼요. 이렇게 끊어보면 요게 대칭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적도, 위도가 0도인 데가 적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예요. 60도.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북극, 남극은 아닌데 그냥 선생님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요 부분만 한쪽 부분만 볼게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고위도는 북극, 남극 같은 데거든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굉장히 제일 적어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심해층하고 온도가 똑같아서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서 이 깊이에 따른 온도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위도 그래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저위도는 적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고요. 이렇게 갈수록 저위도,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 이렇게 갈수록 저위도예요. 아시겠죠? 고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위도가 있고 중위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적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위도 그래프입니다. 우선 어때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표면의 온도 자체가 높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세구나. 저희도 여기 적도 부분, 그쵸? 뭐 아프리카 막 이런 쪽 아시겠죠? 대신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많이 안 섞어준다는 얘기예요. 바람의 영향은 작구나. 요거 찾으면 돼요. 되겠죠? 중위도는 요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된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적도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혼합층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고위도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중간이에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중간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은 자 얘보다 저위도보다도 어떻게 되죠? 두께가 훨씬 두껍게 형성됐죠? 요 중위도 부분이 바람의 영향, 바랑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바람의 영향이 훨씬 크구나. 요거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의할 거는 요 그래프는요, 온도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그 위도, 지역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깊이만 주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요 적도를 기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뭐 양쪽이 다 대칭적으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면, 자, 고위도 지역에서는 뭐 지금 얘네들 다 심해층 깊이로 똑같이 지금 보이는 걸로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고요. 중위도로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죠. 그래서 여기 중위도, 요 중간쯤 보게 되면 혼합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부분. 반면에 여기 저위도로 가게 되면 온도는 높겠지만 여기는 온도 표시가 없고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얇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라는 사실. 그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혼합층,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수온약층인데, 수온약층은 사실 그거에 따른 두께가 차이가 거의 요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 정도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읽어보는 방법은 수온이 줄어졌으면 요 가로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이다. 크면 클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는 지역이고, 혼합층의 두께, 이 세로로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된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 시스템 중에서는 이제 생물권, 외권 요것만 다루면 되는데, 이게 뭐 별 내용 없어요. 자, 생물권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존재하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데, 우선 뭐 동물, 식물 다 땅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물속에 생선들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기권, 새들 날아다니죠. 공기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 전 권역에 걸쳐서 분포하는데 외권에만 없어요. 왜냐면 외권은 우주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외권은 또 다루지도 않습니다. 별로. 예, 그냥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얘네들 권역이 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화산가스 분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우선 화산이니까 결과적으로 땅에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땅 속에서. 그래서 직권에서 가스가 분출돼서 공기 중으로 퍼질 테니까 기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태양열 들어와 가지고, 그쵸? 그래서 기권으로부터 해서 생물권이라고 하는데, 태양열 자체를 외권으로 보면 외권도 되고요. 아니면 기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식물이 태양빛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합성해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물권도 이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막 이런 식이니까 자유롭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걸러내면 됩니다. 자, 태풍 발생하는 거 물에서 발생하거든요. 바다 위에서.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생해서 기권에서 얘가 작용을 할 거고요. 자, 유수의 침식, 물에 의해서 땅이 깎이는 거거든요.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다. 자, 화석연료 생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그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 다 CHON, 뭐 CHO 이런 걸 되게 탄소 물질이 들어 있는데, 뭐 여러분 아니겠지만 뭐 이제 그런 생물체들 우리 뭐 나무나 이런 식물들뿐만 아니라 막 공룡 이런 애들 다 묻혀가지고 화석되면서 다 화석연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우리가 앞서서 그 기권 살펴볼 때는 난로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는 제대로 된 에너지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갑이고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대기, 물, 해수 이런 것들이 다 순환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수가 순환되면서 이게 지각에 영향을 주게 되면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또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광합성을 한다던가 다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이 변화들이 지구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변화들이 그 원인, 그쵸? 그 핵심 원인이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제 뭐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화산이나 지진 그 요 부분은 판구조론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조력 에너지. 그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들이 이제 밀물과 썰물 이렇게 발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 지구는 잘 아는데 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으로 하면 조력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주의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물의 순환 보게 되면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다. 태양 복사 에너지 먹어가지고 물들이 증발되고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광수 내리면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해서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라는 것도 계속해서 순환된다. 이제 요 순환 과정에서는 요걸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어떤 권역에 존재하느냐인데 기권에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이온. 여러분 사이다 알죠? 거기 탄산. 그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하고. 생물권에는 탄소화합물. 아까 얘기했던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지질, 그쵸? 지질 혹은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성 원소입니다. 여기 단백질은 물론 추가로 질소가 더 들어가서 CHON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C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형태로 생물권 존재하고요. 직권에는 여러분 석회암, 그 다음 화석연료도 직권으로 보는 거죠.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 그것들로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화산이 분출돼서 대기 중으로 뭐 이렇게 탄소가 이동한다던가. 그럼 대기 중에 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다시 생물권으로 가거나 얘들이 죽어서 직권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바닷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다던가. 그럼 또 이 상황에서 또 해저 화산도 분출하면 또 이 직권에서 이 물 쪽으로, 그쵸? 수권 쪽으로 또 어떻게 탄소를 이동시키고 해서 탄소도 계속해서 지구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 그 정도의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권의 변화에서 판구조로 이제 요게 이제 약간 외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잘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판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우선은 정의를 해야 돼요. 판은 뭐냐면, 자,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타내는데 앞서 우리가 이 지각을 공부했을 때, 즉 직권을 공부했을 때 지각, 그 다음에 더하기를 왜 더하기로 써? 지각하고 멘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선생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그 다음에 핵이 있었죠. 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게 되면 이 지금 핵에서 열에너지 받아서 멘틀이 녹아요. 약간 녹아서 유동성이 있는데 멘틀이 워낙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멘틀은 이게 유들유들해요. 열에너지 때문에. 근데 위쪽에 있는 요 멘틀 있죠. 위쪽에 있는 매들은 그래도 위쪽에 있는 멘틀은 그보단 열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멘틀을 약간 구분을 해요. 아주 이렇게 유동성 있는 멘틀하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한 멘틀. 그래서 이 지각하고 멘틀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판이라는 거를 새로 정의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지각을 이제 직권을 구분할 때는 그러니까 지각, 멘틀 이렇게 끝났는데 실제 얘네들이 움직이는 애들은 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각하고 상부 멘틀, 그 다음에 하부 멘틀로 나눠요. 자, 그걸 갖다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잘 보세요. 암석권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걸 좀 지울게요. 자, 요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하면, 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좋아. 자, 암석권을 보게 되면 지각인데,
요 지각에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륙 지각이 있었고 해양 지각이 있었죠. 그냥 그거 묶어놓은 거고요. 상부 멘틀, 위쪽 멘틀. 그래서 요 지각, 대륙 지각하고 여기 있는 얇은 해양 지각하고 멘틀, 이만큼이 다 멘틀인데 여기가 다 멘틀인데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멘틀, 이 부분을 합쳐서 요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암석권이 바로 판이에요. 그 중에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 자, 그러면 대륙판은 얼마큼? 요만큼. 해양판은 얼마큼? 요만큼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대륙 지각은 얼마큼? 요만큼. 해양 지각은 얼마큼? 요만큼. 상부 멘틀은 얼마큼? 요만큼. 하부 멘틀은 이만큼. 됐죠? 다시 한번 판으로 나타냅니다. 자, 대륙판 얼마큼? 여기까지. 해양판 얼마큼? 해양 지각과 암석권까지. 여기 보면 상부 멘틀까지 포함한 요 부분.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지우고 요거를 우리가 그렇지. 자, 암석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륙판. 아까 선생님이 지각 처음 했을 때랑 똑같아요. 대륙판은 대륙 지각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요. 그리고 대륙 지각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밀도가 작아서 여기 동동 떠 있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대리석, 그쵸? 화강암질 암석이다. 반면에 해양판은 얇아요. 왜냐하면 해양 지각이 얇기 때문에 여기 상부 멘틀 두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커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주도 생각하라 그랬죠? 현무암질 암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판에 대한 경계를 살펴볼 때 대륙판과 해양판 충돌시킬 때 이 밀도 차이로 누가 땅속으로 꺼지느냐, 누가 기어 올라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륙판이 밀도가 작아서 동동 떠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어떻게 밑에 깔아앉는다. 그 정도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부 멘틀에 해당하는 멘틀 요 연약권은 이름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는 멘틀이 대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마치 뱀다리처럼 얘들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얘네들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 쉽게 말하면 여기 요 판들, 여기 있는 대륙판과 해양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판 구조론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구를 구성하는 얘네들, 직권에 해당하는 거는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륙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그쵸? 요런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찢어지거나 충돌하거나 하면 땅들, 요 판들의 흔들림이 발생하죠. 그게 지진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벌어지게 되면 밑에 있던 마그마가 그 벌어진 상처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듯이 요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화산활동이나 아니면 파고 들어갈 때 여기 있는 화산들이 밀려 올라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런 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런 판의 경계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충돌하거나 찢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하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실제 지진 발생 지역하고 화산 발생 지역이 판에 위치하고 일치하더라. 판의 경계들하고 일치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산하고 지진의 특성만 살펴보면 돼요. 자, 화산은 간단하니까 자, 요것만 바로 정리하면 되는데 우선 화산 분출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화산 분출물은 화산가스, 용암, 그 다음에 화산 세설물인데 얘네들 뭘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고체, 액체, 기체예요. 화산 세설물은 고체고요. 그 다음에 용암은 액체, 흘러나오는 거고 화산가스는 기체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화산가스가 분출했을 때 가스는 주성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수증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질소는 빠지는 데가 없는데 이때 수증기가 제일 많다는 사실을 주의하면 되겠고요. 자, 용암은 흘러내리죠. 액체 성질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 되는데 요게 현무암질하고 화강암질 용암이 있어요. 요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것도 암기적인 요소인데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현무암질이 온도가 높고 화강암질은 온도가 낮다.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머지에 있는 이게 복잡한 내용들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자, 우선 현무암질부터 볼게요. 온도가 높으면, 그쵸? 점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높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점성이 끈적끈적함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이게 유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된다면, 예를 들어 화산이 분출되면 얘가 옆으로 잘 흐르기 때문에 화산이 이렇게 옆으로 잘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산화산이라고 합니다. 요 순이요, 방패 순자예요. 그래서 방패가 얇잖아요. 방패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낮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기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산가스의 함량이 작고요. 가스량이 작기 때문에 조용히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이다를 온도를 높여놓고 그래서 그 탄산을 다 빠뜨리고 난 다음에 뚜껑 열면 그냥 피식하고 원래 탄산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그냥 조용히 열리겠죠? 그 내용이에요. 반면에 화강암질을 보게 되면 얘는 온도가 낮죠. 그래서 얘가 좀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얘는 흘러나오면 이렇게 해서 멀리 못 가요. 얘처럼 이렇게 멀리 못 가고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흘러나오면서 굳어지고 해서 높이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종상화산은 뭐예요? 종 엎어놓은 그림, 이 모양상자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스가 다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가스 함량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탄산이 많은 거예요. 탄산 많은 상태에서 뚜껑 열면 푸식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격렬 분출. 여러분 사이다 뚜껑 열 때 그렇게 해서 현무암질, 그 다음에 용암, 그 다음에 화강암질, 용암 했을 땐 요 온도 하나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쭉 그대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그쵸? 여기 4번, 그 다음에 5번 해도 되고, 아니면 요게 이제 메인적으로 6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은 없을 테니까 이 중에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런 것들만 하나 양쪽으로 바꿔놓으면 요게 이제 틀린 것,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체 물질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화산 세설물인데 요거는요 그냥 크기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산진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화산력이라고 해서 이건 거의 막 돌멩이, 돌덩이. 그 다음 화산재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 그래서 제일 큰 게 력,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진입니다. 요 진은요 거의 그 분진 이런 뜻이에요. 분진. 우리 미세먼지 같은 그 정도 크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미세먼지보단 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산재, 일반적인 재, 력은 막 그냥 돌멩이 같이 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활동의 역량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도 있어요. 밑에 속에 있는 여기 화산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분출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기를 덮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그 농사할 때도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밭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거 속에 있는 걸 뒤집어서 꺼내고 이렇게 해서 섞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덮어지면서 토양이 비옥해지고, 또 온천 개발되게 되면 관광 자원이 되겠고, 또 지열이 이용할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단점은 이제 위험하죠. 인면 피해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기후 역량. 대기에서 이 지금 화산 세설물들이 다 화산재들 이런 게 덮여 있으면 이 기후의 영향이 미치게 되겠고, 대기 오염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학기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지진에 대한 내용 살펴볼 겁니다. 지진에 대한 양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우선은 판이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판들이 움직이다 보면 얘네들이 찢어지기도 하고 얘네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지진은요, 움직이기만 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은 무조건 다 일어나고, 그 다음 기준 화산은 열리거나 파고 들어갈 때만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처가 열리게 되면
피부가 찢어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혈액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갈 때도 예를 들어 칼에 찔리거나 이런 것처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뭐 피가 흘러나오겠죠. 혈액이 흘러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열리거나 파고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지형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데 쉽게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습곡 산맥에서 산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대륙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되게 쉬워집니다. 우선 발산형이라는 거는 양쪽의 판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열리는 거거든요. 찢어지면서 열리게 되면 여기서 안에 있는 마그마 이렇게 새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새 나오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식으면서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찢어지잖아요. 무조건 지진은 일어나죠.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은 얕은 지진이에요. 이게 이제 깊은 지진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말씀드리는데, 얘네들끼리 충돌해가지고 한쪽에 파고 들어가죠. 그럼 깊은 곳에서부터 지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선 찢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지진이 만들어져요. 이건 얕은 지진입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암기적인 요소예요. 해양판이 찢어졌을 때 그때 새로 생기는 요 지형을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 이렇게. 그 다음에 대륙판이 찢어졌을 땐 그때는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령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양쪽이 찢어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 있는 요 바다 해자고 여기 아령처럼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요 부분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해서 해령, 아령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열곡대라는 거, 요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졌을 때 발생되는 만들어지는 그 지형을 열곡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령은 바다 쪽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자, 요런 그림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령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발산형 경계인데 해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찢어졌구나 해서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만약에 1번이라고 체크하고 뭐 2번이라고 여기가 돼 있으면 여기를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열곡대가 생성되고 이런 얘기하면 열곡대는 이쪽 대륙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륙의 어느 부분에서 찢어졌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찢어진 거 표시 보이죠? 거기서 마그마가 새 나와가지고 용암이 새 나와가지고 굳어져서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그쵸? 이런 지형이 형성됐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서로 수렴이라는 건 모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충돌을 해요. 되겠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천발에서 신발까지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섭입형이라고 해가지고 대륙판과 해양판과 해양판 요거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륙판은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밀도가 어떻게? 얘는 작았어요. 그래서 동동 떠 있다 그랬죠. 해양판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 크다 그랬어요. 얘는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되면 100% 어떻게 되냐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여기 있으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곡에 바로 해구라고 해요. 됐죠? 그럼 요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만들어진 요 지형이 해구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요쪽 부분 있죠? 여기 파고 들어가는 걸 당하는 게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 되겠고, 요쪽이 파고 들어간 것이 해양판이 되는 건데, 파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 대륙들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되면 이제 막 흔들리면서 발생하면 이 부분이 천발 지진, 중간 쪽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중발 지진. 깊은 곳에서, 깊을 심자 쓰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여기서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지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대륙판이에요. 왜냐하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진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대륙판, 이쪽이 대륙판, 이쪽이 해양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륙판에서 신발 지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해구라는 거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요 용어 하나만 설명할까요? 파고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되겠고. 자, 여기서 해구라는 게 요 부분이 해구가 되겠고, 들어가다 보면 호상열도라고 돼 있죠. 열도. 만들어지면서 여기 보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여기서 마그마가 형성돼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형성되면서 위쪽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면 여기 보면 요 바다 쪽이긴 한데 요 부분에 열도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요감이 흘러나오면서 튀어나온 다음에 식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호상열도. 이 열, 이게 열이라는 게, 도라는 거는 섬이라는 건데 이 열을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그 열이 뭐예요? 여기 보면 대륙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볼록볼록 만들어져서 요 판에 라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마그마들이 분출된 다음에 식어져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 태평양 쪽에서 여기 있으면 충돌하면서 여기서 호상 열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섬나라.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열도라 그러죠. 반면에 한국은 반도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북한 위쪽에 중국 있으니까 여기 북한은 북한이 아니고 여기 중국은 대륙. 그다음에 여기는 일본은 여기 열도. 그렇죠? 반면에 한국은 반도. 여기 대한민국은 반도라고 하는데 반은 대륙이고 반은 섬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본 열도를 잘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호상열도라고 하고 습곡 산맥도 만들어집니다. 왜? 산맥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륙판 쪽에서 이렇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을 우리가 습곡 산맥이라 한다 그랬죠. 그런 게 나오고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면 얘네들 충돌일 때는 마찬가지로 밀도가 그나마 비교했을 때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섭입을 당합니다. 파임을 당하는 거죠. 그때도 만들어지는 거는 해구하고 호상열도 똑같은데 잘 보세요. 습곡 산맥이 없죠. 왜? 습곡 산맥. 산맥은 뭐라 그랬어요? 대륙판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해양판 만났기 때문에 습곡 산맥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신발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아까 신발 지진은 밀도가 작은 얘가 파임을 당했던 곳에서 신발 지진 발생하죠. 그러면 해양판 만들었을 때 여기는 대륙판이 없지만 얘도 해양판 중에서도 밀도가 작은 애들은 파임을 당하죠. 그곳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네들 똑같아요. 다만 대륙판이 존재하면 습곡 산맥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신발 지진 대륙판이고 이게 신발 지진이 대륙판이 일어나는 게 밀도가 작은데 파임을 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하는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돼요? 타격이 큰 거예요. 여기 타격이 큰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판 주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진이 그렇게 심하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데 대륙판은 그렇게 밀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거의 누구 하나가 깊이 들어가고 누구 하나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없이 둘 다 꽝 충돌하면 우리가 자동차 충돌하면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우그러져서 불룩 올라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충돌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꽝 충돌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구부러져서 만들어진 산이에요. 습곡산맥. 항상 산맥 들어가면 대륙이에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했을 때 여기서는요 뭐가 파여 들어가고 벌어져 가지고 마그마 새어나올 그게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엄청난 열이 뚫고 들어가면서 여기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화산 활동이 없는 지형 우리가 보게 되면 수렴형 경계 중에서 충돌형인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진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천발, 중발까지도 일어나요. 충돌이 심하면. 하지만 파고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발 지진은 없다라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보존형 경계는 누구 하나 파고 들어가거나 파임을 당하거나 혹은 찢어지거나 이런 일 없어요. 즉 발산형도 아니고 수렴형도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존형 같은 경우는 측밀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상태에서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발산형은 완전히 찢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은 완전히 충돌하는 거예요. 그 보존형은 뭐냐? 이 엇갈린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이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찢어질 때 얘네들의 속력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하는 속력이 다르다 보니까 찢어지는 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요 부분 얘네들이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는데 요런 부분에서 바로 엇갈림, 즉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화산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리거나 파고 들어갈 때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 당연히 어떻든 여기 보존형 경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천발에서 중발 지진이 일어나고, 요때 중요한 포인트. 보존형 경계에서는 요 보존형 경계의 딱 지형은 변환 단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환 단층,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이렇게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용어 나오면 이거는 보존형 경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